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서버 제어 실험 14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주죠.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그 과정을 이제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 전에 우선 우리 지난주 과제 한번 풀어보고 시작합시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그 페이지 노테이션 배웠죠.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 정기회로 실험이나 그 이후에도 이제 몇 번 이제 그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고 기본적인 개념이랑 이제 사용법만 우리가 간단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문제 하나 RLC 회로에 이제 RLC 회로를 이제 페이지 노테이션을 이용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는 그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 이런 RLC 회로가 있어요. RLC 직렬 회로죠. 그죠? RLC가 직렬 연결되어 있고 이제 전원은 이제 교류 전원 인가되는 이제 그런 회로예요. 그래서 이 회로에 이제 역률, 그죠? 역률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위상차의 코사인 값이라 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전압 전류 중 어떤 게 빠른가? 역률 가지고는 이제 어떤 게 빠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게 빠른가? 위상차의 부호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위상차는 얼마인가? 뭐 위상차는 뭐 탄젠트 값 우리가 그 저항분의 이제 리액턴스 값의 비를 이제 아크 탄젠트를 취한 게 위상차이기도 하고 아니면 영도를 알면 우리가 아크 코사인을 취해서 우리가 위상각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우선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제 그 우선 회로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교류 전원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이게 R이 이제 12옴이에요. R C 12옴, L은 0.15 헨리, 그 다음에 C는 이제 100 마이크로페럿 이런 식의 회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100볼트이고 주파수가 이제 50Hz 정연파가 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여기서 우선 그 페이저 표기법을 이용해서 이제 각 전원이랑 각 소자 있죠? 수송 소자를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R은 뭐 여기 주파수에 상관없죠? 주파수에 상관없이 주파수의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12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리액턴스를 구하는데 우선 유도성 리액턴스 그죠? 인덕터에 의한 리액턴스를 구하면은 J 오메가 J는 빼고 이렇게 일단 임피던스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X를 구하는데 이게 이제 XL 플러스 XC로 이제 표현이 된다는 거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이거는 R 플러스 J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10분의 1 이렇게 우리가 표현된다는 걸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XL을 구하면은 오메가 L이니까 2파이 FL인데 2파이 F가 이제 50Hz죠. 50Hz. 그 다음에 L이 0.15 헨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47.13옴쯤 나와요. 그 다음에 XC는 여기 이제 보통 이제 마이너스 오메가 10분의 1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 2파이 F 10분의 1 해서 계산을 하면은 31.83옴이 나와요. 그래서 Z 임피던스는 R이 12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XL이 47.13에다가 이제 XC는 이제 마이너스 9오니까 31.83을 해주면은 12 플러스 0
15.3이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Z 구했으니까 임피던스 구했으니까 다 구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만 따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우선 임피던스 값은 이 복소수의 이제 절대값이죠. 그래서 이거는 계산을 해보면은 r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의 이제 근호값이죠. x는 x는 마이너스 x가 됐죠. 이것 더하기 이거니까, 그죠? 마이너스 값이 돼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19.4옴이 돼요.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19.4옴이에요. 자, 150Hz 주파수에 대해서는 요 회로는 임피던스가 이제 19.4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게 영률을 구하는 거죠. 영률을 구할 때는 우리가 영률은 코사인 파이인데, 파이가 이제 코사인 R분의 Z분의 R, 그렇죠? 우리가 임피던스가 Z가 이렇게 되죠. 12 그리고 15.3 이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가져요.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다면은 전압은 이거 곱하기 I 곱하기 R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요. 전압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각도를 구하는 거니까 요게 크기가 Z의 절대값이죠. 그래서 요게 요 실수분은 R이고, 그래서 코사인 파이는 이것분의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Z분의 R 해서 계산을 하면은 대략 Z가 19.4고 R이 12옴이니까 0.619쯤 나와요. 자, 그래서 영률이 0.619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위상차가 이제 플러스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전류면은 이게 임피던스니까 전압은 전류 곱하기 임피던스니까 이 방향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 전압이 이제 앞서가는 거예요. 전압이 전류보다 우리 그 복소수의 이제 위상 각도 정의는 수평축에 대해서 이제 반시계 방향이라고 했죠. 반시계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각도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압이 먼저 나오고 전류는 뒤따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위상차가 플러스니까 전압이 앞서겠죠. 그죠? 전압이 앞서요. 전압이 앞선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위상차는 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계산을 해보면은 51.8도가 나와요. 51.8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 전압이 이렇게 된다면은 이렇게 되면은 전류는 그 뒤따라 나온다는 거죠. 그죠? 51.8도만큼. 51.8도만큼 요 차이가 51.8도다. 그래서 전압이 앞선다. 전류는 뒤따라 나온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어떤 형태의 회로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R은 R로 놓고 L은 뭐 JωL로 놓고 그다음에 C는 JωC V의 1로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저항만 있는 회로에서 우리가 뭐 병렬, 뭐 직렬, 뭐 좀 직병렬 회로, 이제 복잡한 회로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구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표현해서 그러니까 미분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을 풀지 않고도 우리가 요 회로의 특성을 이제 물론 이제 과도응답은 아니지만 이제 정상 상태의 특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편하게 우리가 회로를 해석할 수 있는 그 도구이기도 하죠. 페이지 표기법. 거기다가 더해서 우리가 요 페이지 표기법을 표시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전달함수까지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한번 그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자, 우리가 이번 한 학기 동안 이제 배운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모터 있죠. 모터 중에서도 이제 증류 모터를 이제 제어를 하는데, 그 폐회로 제어, 뭐 오픈룹 제어는 그냥 뭐 아주 간단한 뭐 정밀도가 필요하지 않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선풍기라든지 뭐 강중약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어 대상을 정밀하게 제어할 필요가 없을 때는 오픈룹 제어로도 충분해요. 그죠? 그런 경우가 아닌 우리가 좀 대상물을 좀 정밀하게 제어하고 싶을 때는 이제 그 대상물의 물리적 상태, 우리가 제어하고자 하는 물리량 있죠. 뭐 속도라든지 아니면 뭐 위치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좀 더 직접적으로 뭐 바람 세기라든지 바람 세기를 좀 직접 측정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제어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제 그 오픈룹 제어가 아니라 이제 클로즈드 룹, 그죠? 또는 이제 피드백 제어, 뭐 서버 제어. 그래서 클로즈드 룹 제어는 회로 형태 자체가 닫혀 있다는 의미에서 이제 클로즈드 룹 폐회로 제어라는 말 쓰고, 피드백은 이제 결과치, 우리가 제어하고자 하는 물리량을 다시 피드백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다시 입력으로 사용을 해서 전체적인 연산을 해서 출력을 결정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피드백 제어라고도 하고, 서버 제어는 이제 추종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용자가 지령을 내리면은 그 지령값이 있죠. 그래서 뭐 속도면 속도, 위치면 위치 이런 그 물리량에 이제 그 내가 사용자가 내린 그 지령에 추종한다 그런 의미로 이제 쓰는 말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이 있지만은, 그리고 실제로 뭐 분야에 따라서 다른 이름을 쓰기도 하지만은 요 세 가지 용어들은 뭐 대체로 그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뭐 거의 같다,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분야에 따라서 또는 여러분들이 뭐 제어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용어를 쓸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세 가지는 거의 같은 거다, 근본적으로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자 일단 우리가 제어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죠. 이 모터예요. 모터에 뭐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모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회전 운동을 하니까, 물론 이제 리니어 모터라고 해서 직선 운동을 하는 모터도 있지만 이제 대부분의 모터는 이제 회전 운동을 하겠죠. 여기에 뭐 여기에다가 뭐 축에다가 뭐 회전 운동을 뭐 직선 운동으로 변환한다든지 뭐 이런 기계적 장치들을 달아서 사용하거나 뭐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거는 그 제어 대상은 이제 모터예요. 모터 중에서도 증류 모터.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크게 하나를 보면은 크게 보면은 여기에 뭐 이제 구동회로도 포함될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 제어회로 포함될 것이고, 뭐 입력 받아서 뭐 저기 처리해주는 전처리 회로라든지 포함될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하나의 시스템이 이제 하나의 제어 시스템이 우리 대상물을 이제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자 입력을 받겠죠. 내가 제어하고자 하는 물리량, 뭐 위치면 위치, 뭐 각도면 각도, 아니면 뭐 각속도면 각속도, 속도면 속도, 뭐 이런 식으로 뭐 직선 운동 기계 장치가 있으면 뭐 속도가 되겠죠, 그죠? 뭐 각도는 또는 위치,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자가 이제 지령을 내리면은 이제 제어 시스템에서 이 지령을 이제 받아서 적절한 처리 과정을 거치고 제어 연산을 한 다음에 구동 회로로 보내서 이제 대상물을 직접 이제 구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이번 학기 동안 배운 것들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한 게 뭐예요? 제일 처음에 제어를 하려면 우선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제어 대상에 대한
특성을 파악해야겠죠. 우리가 제어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언가, 그죠? 이 어떤 건가, 네?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사양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일단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증기 모터의 뭐 기본 원리라든지 뭐 특성,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뭐 전류와 뭐 토크와의 관계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원리, 그죠?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회로 방정식이라든지 뭐 부하 방정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특성을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방정식이 이제 4개가 나와요. 방정식. 그래서 플레밍의 연산법칙, 오름선법칙 각각 하나씩 나오고, 그 다음에 회로 방정식, 모터를 정기적 소자를 모델링을 했죠. R과 L이에요. 저항과 인덕터를 모델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부하 방정식. 이렇게 해서 우리가 4개의 플레밍 왼손, 오른손 법칙 각각 하나씩 나왔고, 그 다음에 회로 방정식 키리오프의 전압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모터를 R과 L 회로로 모델링한 회로를 우리가 적용을 해서 하나의 방정식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부하 방정식. 부하 방정식은 토크와 부하 4개를 얻어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뭘 했어요? 이제 정상 상태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죠. 그래서 뭐 회전 속도와 토크는 뭐 반비를 한다. 뭐 이런 특성 있죠, 여러분들. 네, 이런 식으로 얻었고, 그 다음에 이것만으로 이제 부족하잖아요. 제어를 하려면은, 그죠? 제어하니까 여기에 나중에 우리가 그 라플라스 변환 이용해서 과도응답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가동답, 그 다음에 이제 전달함수, 그 다음에 주파수 응답,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이따 하나하나씩 복습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제어 대상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체 제어 시스템이죠. 이제 서버 제어기에 대해서 제어 시스템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각각의 요소 있죠. 그죠? 뭐 서버 제어기, 우리가 서버 제어기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서버 제어기. 여기에 뭐 이 구성 요소들, 그죠? 일단 대부분 이제 피드백 회로라지, 피드백 클로즈로 뭐 서버 같은 말이었죠.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센서가 필요하겠죠. 일단, 그죠? 센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원래는 우리가 이제 그 실험 키트로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뭐 3가지 센서를 공부했어요. 포텐시오미터랑, 물론 이 세 가지 센서로도 사실은 대부분 이렇게 3가지가 많이 쓰여요. 대부분 뭐 엔코더, 엔코더는 이제 뭐 우리 키트에 있는 건 이제 옵티컬 엔코더예요. 광학 엔코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작년에 모터 실험 들은 사람들은 그 홀 센서를 썼죠. 홀 센서를 이용한 엔코더, 홀 센서.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신호 그 센서의 모터 회로에서 나오는 신호는 똑같죠. 이렇게, 그죠? 구형 회로에서 나온다는 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 2가지는 포텐시오미터와 엔코더는 기본적으로 이제 위치를 측정을 한 센서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치를 측정한 다음에 위치를 우리가 미분을 하면은 속도가 되죠. 그래서 위치나 속도를 이제 센싱하는 그런 센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것 말고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속도 자체를 측정하는, 위치를 측정하고 미분해서 속도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속도 자체를 측정하는 그런 센서도 있었죠. 타코 제너레이터예요. 그래서 이건 속도에 비례하는 전압을 출력하는 그런 장치예요. 그래서 발전기라고 생각하면 되고, 제대로 된 타코 제너레이터는 이제 이런 특성들이 회전수와 그 출력 전압에 대한 특성이 굉장히 선형적이고 정확하겠죠. 그래서 그런
그 사실 상당히 고가의 센서예요. 그래서 고가의 센서인데 우리는 그냥 실험 키트에서는 그냥 모터를 사용해서 발전기 비슷하게 발전기 사용해서 이제 실험을 했어요. 이 세 가지 센서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구동을 하는데, 자 이제 구동을 해야겠죠. 구동을 하는데 제어하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위치와 속도예요. 그죠? 또는 이제 각도와 각속도.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치와 속도를 제어를 하는데, 이제 위치, 속도를 제어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요것 말고도 우리가 이제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방향 바꿀 필요가 있는데, 방향을 제어하는 거는 뭐 제어할 내용이 이제 따로 특별히 없어요. 그래서 DC 모터에서 무조건 그냥 H 브릿지 회로를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방향은 H 브릿지 회로를 사용하니, 요건 특별히 방향만 바꾸는 거는 이제 제어, 특별히 우리가 여기 제어 시스템에 아주 간단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거를 정밀하게 제어한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방향은 그냥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뭐 제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방향은 그냥 H 브릿지 회로로 구현을 한다 라는 것만 배우고, 이제 위치 속도를 이제 제어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아날로그 제어냐 아니면 뭐 디지털 제어냐, 뭐 디지털 제어는 뭐 PWM 방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배웠고, 그 다음에 이런 회로를 우리가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OPM프를 사용해서 제어 회로를 구성하고, 디지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마이크로 컨트롤러 같은 거, 그죠? 우리 아두이노 같은 거 있죠? 그런 회로를 통해서 이제 구현을 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제어 시스템을 우리가 구성을 했죠. 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원하는 각도나 위치 또는 각속도나 속도를 입력을 하면은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최종 제어 대상물인 모터를 이제 구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어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뭐 설계까지는 아니더라도 동작 원리 이 정도까지라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배운 게 있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라플라스 변환이에요. 라플라스 변환. 라플라스 변환은 기본적으로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한 도구예요. 그래서 이거는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우리가 과도응답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즉 정상 상태만 우리 푸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미분항을,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되면은 이제 어떤 물리량들이 시간에 대해 변하지 않으니까 미분항들은 전부 다 0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특성을 구하는 게 뭐 이런 식으로 뭐 회전 속도랑 토크 뭐 이런 식으로 구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어떻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 하는 그런 과도 상태까지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도응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식이 복잡해지면은 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수학적 도구를 이용해서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배웠죠. 그래서 라플라스, 일단 주어진 물리 시스템에 방정식으로 표현된 물리 시스템이 있으면은 이 방정식을 미분 방정식이죠. 미분 방정식을 라플라스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라플라스 변환을 풀어요. 그 대수 방정식이죠. 대수식을 풀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적절하게 처리를 해서 뭐 부분분수법이라든지 처리를 해서 우리가 다시 라플라스 역변환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시간에 대한 함수로 어떤 물리량 있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속도라든지 뭐 각도라든지 이런 물리량을 시간의 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제어 대상 물리량을 최종적으로는 시간의 함수로 표시한다. 그죠?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플라스 변환은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걸 다 일일이 계산하는 게 아니라 라플라스 변환 테이블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테이블들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대수식
덧셈 뺄셈 정도, 그죠? 분수, 그죠? 요 식만 여러분들이 사칙연산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정리하고 하는 것만으로도 미분방정식을 풀 수가 있게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그 물리 시스템을 이제 어떤 이제 S죠, S 도메인이라는데 S 영역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전달함수를 배웠죠. 전달함수는 이제 입력과 출력의 비인데 그냥 비가 아니라 요거의 라플라스 변환이다. 그죠? 그래서 입력의 라플라스 변환분의 출력의 라플라스 변환이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전달함수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전달함수라고 부른다 해서 이걸 우리가 RLC 회로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우리 흔히 좀 더 이해하기 쉽게끔 그리고 좀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하게끔 RC 회로, RL 회로, RLC 회로에 대해서 요거를 구해봤어요. 그래서 풀어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실 RLC 회로에서는 뭐 부족 제동 뭐 이런 말은 와닿지가 않죠. 그죠? 와닿지가 않지만은 우리 같은 용어를 쓰기 때문에 수학적으로는 기계적인 시스템이나 아니면 정기적 시스템이나 수학적으로는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써서 실제로 한번 우리가 오픈소스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전달함수를 구했어요. 자, 전달함수를 정의하고 전달함수 구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전달함수들을 우리가 이제 각각의 요소들을 어떤 시스템이 여러 개 요소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RLC를 각각 블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블록을 표현하는 것을 배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개의 복잡한 블록 다이어그램을 여러 개의 블록으로 이루어진 그런 연결 상태들을 우리가 이제 단순화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블록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블록 다이어그램을 단순화함으로써 전체 시스템의 전달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죠. 그죠? 우리가 아주 간단한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RLC 같은 경우는 너무 간단하니까 뭐 특별히 얘기할 게 없지만은 실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하게 표시를 해도 블락이 여러 개 있고 연결 상태도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단순화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몇 가지 규칙들이 있었죠. 네 가지 규칙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복잡한 블록 다이어그램을 하나하나씩 단순화해 나감으로써 전체 시스템의 전달함수를 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거에 부수적으로 요 물리적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풀이의 급수라든지 풀이의 변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어떤 함수가 있든 간에 어떤 입력이 있든 간에 그 입력들은 정연파 있죠. 사인파 또는 코사인파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 어떤 뭐 풀이의 급수 같은 경우는 어떤 주기적 함수, 주기적 입력, 그죠? 주기적 입력이 사인과 코사인 함수의 합으로 표현된다라는 걸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스템이 있으면은 여기에 뭐 구형파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구형파가 들어가요. 그러면 출력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사인파로 들어갈 때는 다 알고 있죠. 그게 뭐예요, 바로? 그게 전달함수예요, 그죠? 그게 전달함수예요. 각각의 사인파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뭐 1Hz다, 뭐 2Hz다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구형파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형파는 우리가 사인파들의 합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죠. 주파수가 1, 2, 3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풀이의 급수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선형 시스템이니까 이거에 대한 출력은
이 알고 있죠. 전자함수니까. 그죠? 요거에 대한 출력 더하기, 요거에 대한 출력 더하기, 요거에 대한 출력해서 쭉 다 합하면 돼요. 그게 바로 이제 리니어 시스템이죠. 그죠? 선형 함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선형 함수 이걸 뭐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으면은 합은 그냥 각각의 합이다라는 게 선형 함수의 정의잖아요. 그죠? 이게 선형 함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선형 시스템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각각의 정연파의 합, 요건 전달함수만 보면 알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물리적인 의미에 대해서 풀이의 급수 변환, 풀이의 변환을 공부를 했어요. 물리적 의미를 좀 더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주파수 응답은 라플라스 변환해서 그냥 S를 J오메가 바꾼 거예요. 그럼 이게 주파수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파수 응답이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외 없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오시로스코프나 아니면 각종 필터라든지 아니면 소자 있죠. OPMP 같은 소자들도 하다못해 그런 부품 하나하나에도 이제 대역폭이란 말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주파수 응답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파수 응답을 이렇게 라플라스 전달함수에서 S를 J오메가로 바꾼 다음에 바꾸면은 그게 바로 그게 바로 주파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전달함수를 알면은 거기다가 S를 J오메가로 바꾸면은 그게 주파수 응답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이제 표현하는데 그냥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보데 플랫, 그죠? 자, X축, Y축을 전부 다 로그 스케일로 표현을 해요. 로그 스케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20을 곱하죠. 그죠? 진폭이면은 20을 곱하고 파워면은 이제 10을 곱해서 우리가 이제 dB라는 용어로 이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3 dB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뭐 계속 어떤 뭐 장비 오시로스코프라든지 뭐 필터 이런 아니면은 뭐 OPMP 뭐 이런 소자를 다룰 때 3dB라는 말은 계속 나오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에너지, 그죠? 파워예요. 파워가 이제 반으로 떨어질 때 그때 값을 우리가 이제 3dB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그 2가 0.3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이다. 반이 되는 점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정수 있죠. 시정수는 이렇게 될 때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으로 삼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dB도 에너지가 반으로 줄어든다. 즉 오시로스코프가 100MHz 대역폭이다. 그러면은 오시로스코프에 내가 1이라는 에너지를 100MHz 신호인데 1이라는 에너지에 100MHz 정연파를 넣으면은 오시로스코프에서는 0.5 에너지만큼만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라 했죠. 그래서 반 2분의 1 여기 3dB예요. 대역폭. 그래서 대역폭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직선 운동계, 회전 운동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직류 모터를 이제 모델링을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과도응답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피제어를 배웠죠. 피제어를 우리가 속도라든지 위치 제어로 피제어를 하는 거를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속도를 피제어로 하면은 1차식이 나와요. 그죠? 1차식이 나와서 우리가 오버슈트라든지 이런 게 없고 위치에서는 2차식이 나와서 오버슈트가 생길 수가 있다. 근데 다만 두 경우 모두 다 정상 상태 오차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없어지지 않아요. 마찰이 있으면은 어떤 경우에도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PI 제어, 그래서 비례 제어, 적분 제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정상 상태 오차를 제거하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실험적으로도 확인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디지털 제어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아날로그 제어를 했었는데, 이제 디지털 제어, 디지털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샘플링하고 양자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요걸 우리가 DAC 그리고 ADC 두 가지 소자로 우리가 요걸 수행을 해요. 그래서 디지털 값을 아날로그로 바꾸거나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로 바꾸거나,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소자를 이용해서 이 두 가지 소자에 이제 많이 쓰이는 DAC, ADC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웨이티드, 뭐 R2R, 아니면 뭐 축차 비교형, Successive Approximation 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우리가 최종 마지막으로 이제 PID 제어 이제 실험을 했었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양자와 관련된 이제 샘플 레이시나 이제 해상도 바꾸면서 우리가 제어하는 결과가 달라졌죠. 그래서 샘플 레이시 너무 낮거나 레졸루션이 너무 낮으면은 제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디지털 회로에서는. 그죠? 물론 그것이 이제 제어 대상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로 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디지털 회로까지 해서 우리가 진도를 나가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제어 대상, 그죠? 우리가 제어하고자 하는 물리량을 우리가 제어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징질 모터를 제어하게 되는 실제 실험이랑 실제 이론, 그리고 각각의 구성 요소들에서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 다음에 우리가 나머지는 세세하게 각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것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